안녕하세요. 우면사입니다. 저는 30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30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시댁이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남편 집안이 시골인데 시골 중에서도 진짜로 깊은 산골 속의 시골이었습니다. 저 아래 경상도 끄트머리에 있는 곳인데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요새는 시댁이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나마 깡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산골 중에 산골이었어요. 동네 분들도 어르신네들만 사셨고 친척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깡그리 다 알고 지내곤 했습니다. 한 번씩 며느리네가 시댁에 내려가면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날 정도였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드릴 선물을 꼭 하나씩은 들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의가 바르고 얌전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꼭 시골 동네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 하셨거든요. 그게 시어머니의 자존심이기도 했고요. 원래 시골은 그렇더라고요. 도시와는 다르게 이웃과 한가족처럼 지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막걸리를 한 박스씩이라도 들고 와서 동네 어르신들마다 인사를 드려야만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숨에 욕을 한 바가지 듣곤 하니까요. 외부에 오래도록 단절이 된 채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범절을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난 분이지만 며느린 저에게만큼은 아주 냉정하신 분이셨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시집에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옛날 고려시대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결혼 초반에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는 떡을 이바지 음식처럼 이고지고 와서 시골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말이 참 많은 동네라서 행동거지 하나라도 허투루 하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골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덕담만 해주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곤 합니다. 그게 미덕이었으니까요. 가까이 지내는 이웃에 남의 며느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남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위신을 세워주고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며느리로서 그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연할 때부터 뭔가 팔랑귀 기질이 있었어요. 누구 말만 들으면 금방 혹해서 투자니 사업이니 귀가 얇게 휩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근데 저는 그땐 그게 단순히 순진한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린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결혼하고 보니 그게 순진한 게 아니라 한탕주의였던 겁니다. 연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2년 차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냥 조금 철없는 남편이었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동료이자 친구라던 사람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 그대로 한탕주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만 하면 야, 요즘 코인으로 하루에 1000만 원 벌었다. 주식으로 대박났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원래 팔랑귀라 그 말을 고스란히 믿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나한테 와서 내 귀가 아릴 정도로 그 친구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항상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해. 더군다나 자기 여윳돈을 한 거니까 혹시라도 빚내서 몰빵한다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설마 그러진 않겠지? 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는 내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한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새 전자기기를 사오거나 평소에 안 하던 명품 지갑이며 명품 가방이며 사 챙기더라고요. 이거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투자 좀 했는데 수익이 꽤 났거든. 당신도 필요하면 말해. 내가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금방 건물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테니까. 라며 내 앞에서 허풍이란 허풍은 다 떨었습니다. 남편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나한테 나쁠 게 있겠어요. 하지만 저렇게 가볍게 설레발을 떨어대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 영 미덥지 못하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드 연체고지서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투자는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 주식이나 코인 몰빵이었고 그나마도 다 말아먹어서 빚만 쌓여 있던 거였어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모든 투자는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춘하게 공부는 하기는 싫고 그저 주변에서 추천해 주는 것이나 알려주는 것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했으니 망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갖고서 투자를 하느냐 거들먹거리다니. 처음엔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뒤늦게야 남편의 실체를 깨닫고부터는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다른 여자도 이런 남자에게 속아서 홀딱 결혼을 해버렸다니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상당히 믿는 편이라서 제 판단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었는데 말이죠. 사람은 그냥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더라고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모저모로 따지자 남편 오히려 큰소리 쳤습니다. 나만 믿어. 이번만 버티면 다 만회할 수 있어. 아,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남자는 크게 볼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뼈 빠지게 벌어다 생활비를 맞추고 있는데 남편은 한탕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서도 계속해서 코인을 도박처럼 해댔어요.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경고를 했었어요. 내가 2번 말하지 않게 해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진 줄 알기나 해. 그랬어도 저는 남편을 콘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그 돈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 두 식구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었고 그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말겠지 싶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한들 본인이 깨닫고 하지 말아야지 싶었거든요. 내가 좀 더 덜 쓰고 허리띠를 절라매면 되는 거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알았다며 큰소리를 땅땅 치길래 정말 하다 말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의 일을 알기 전까지는 남편은 코인과 주식에 무턱대고 친구들 말만 듣고 투자를 해오다 빚까지 짓고 돈을 계속해서 잃어왔더라고요. 나한테는 큰소리 쳤으면서 말이죠. 빚 문제로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이미 식을 대로 식어버린 상태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 일은 알게 된 건 친구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해서 알려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있던 제게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해줬습니다. 있잖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 친구가 왠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길래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꺼냈으면 해야지. 왜 그래? 내 남편이 말이야. 손님 접대를 하려고 룸살롱에 갔었는데 거기서 네 남편을 봤다는 거야. 봉삼 씨를? 그냥 봉삼 씨도 술집에 접대를 하러 왔나 싶어서 아는 척을 했대.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너한테 말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우연히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도우미 아가씨한테 봉삼 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주 오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귓속말로 그러더래. 거기서 제일 어린 여자애랑 거의 살림을 차리고 살다시피 한다고 그러더래. 뭐? 그 말 진짜야?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니? 그래서 내 남편이 그 여자 이름까지 물어봤대. 네가 한번 확인해봐. 내 남편도 들은 거니까 확인까지는 모르지. 내 남편이 너한테 함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 내가 고민하다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뒷조사를 한번 해봐.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람을 피울 줄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잘 다닌다는 룸살롱에 가서 그 여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연희 씨란 여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술 따르는 여자인가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내 남편이 김연희란 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해서요. 지금 만나볼 수 있어요? 글쎄요. 출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알았어요. 혹시 전해주세요. 박봉삼 씨 부인이 찾아왔었다고요. 그 말만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 이후엔 남편의 태도가 어떤가 하고 지켜볼 참이었죠.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행동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고 며칠을 그냥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그 룸살롱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그 룸살롱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려고요. 역시 퇴근 시간 이후에 남편이 혼자서 그 룸살롱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그랬어요. 방금 김봉삼 씨 들어왔는데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느 방이죠? 그러자 카운터 직원이 갸웃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일 때문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따라오세요. 라고 하길래 따라갔더니 어느 한 룸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남편이 뭐냐고 빼꼼히 문을 열더라고요. 내가 남편 대급박을 밀어붙이고 문을 활짝 열어 제쳤더니 홀 한가운데 야시시한 옷차림을 한 채 앉아있더라고요. 단번에 달려가서 테이블 엎어버렸죠. 남편은 기절 초풍을 하며 나를 말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내가 남편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손들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바람을 피려면 들키지 말았어야지.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을 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어도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었다. 정신을 차려서 다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젠 동네 창피하게 다 떠들고 나팔을 불면서 바람을 피워.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 어째서 너는 바람을 피는 것도 그렇게 요령이 없이 피웠니? 너랑 이혼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니까 몸만 나가. 알았어? 저렇게 생긴 것도 모질이 같은 것이 뭐가 좋다고 바람을 피웠냐? 쪽팔려. 저는 똥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접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 그건 바람이 아니야.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일 뿐이야. 사랑을 해서 만난 건 아니라니까. 나를 믿어줘. 그래, 믿어줄게. 어찌됐든 넌 나를 속이고 바람을 핀 거잖아. 아니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니까 바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그걸 사랑이 아니라서 바람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난 이혼 못한다. 이혼은 절대 안 해.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천불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모질이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바람을 피는데 진짜 사랑이 뭐고 가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수준이 낮은 남편이었다니 잠깐이라도 그 산판떼기를 보고 싶지도 않더라니까요. 도박으로 돈까지 잃어놓고서 무슨 배짱으로 다 티를 내고 술집 도우미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어휴, 천불이었습니다.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니? 그럼 나도 너처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그러자 웃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미쳤냐? 그건 안 되지. 너는 여자잖아. 남자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집어쳐.
자기야, 남자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대한민국의 남자치고 바람 안 피우는 남자는 없어. 그냥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면 여자가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술집 도우미 여자를 잠깐 만난 것뿐이야. 여기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나온 여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만 모른 척하면 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뚫린 입이라고 막 함부로 나불거리는데 한 번만 더 나불거리면 확 찢어버릴 거야. 입 안 닥쳐? 그건 그렇고 그냥 어디로 갔어? 내 앞에 데리고 와. 그러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무슨 죄야. 그 여자는 그저 남자들한테 돈 받고 하는 건데. 남편이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멱살을 잡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내 앞에 그 여자를 무릎 꿇리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뒤진다. 어떻게 할래? 알았어. 하지만 진정해. 그 여자 잘못은 아니니까. 응? 그래. 진정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 그랬더니 주섬주섬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만에 그 여자를 데리고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였어요. 얼굴은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나 되어 보이는데 핫팬츠에 덕지덕지 성형한 얼굴이 싸구려 티가 팍팍 나 보였습니다. 아이고, 여자를 만나도 어쩜 이렇게 수준도 딱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남편에 대한 그나마 남아있던 환상마저 다 깨부수더라고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팔짱을 끼고 나를 한심스럽단 듯이 옆으로 곁눈질로 쳐다보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 몇 살이냐? 아줌마가 내 나이는 알아서 뭐하게 물어요?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나한테 한 번 맞고 정신을 차릴래? 그러자 웃기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다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내가 아줌마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바람을 피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아줌마가 뭔데 여기 와서 행패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아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 여자는 피할 새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기절 초풍을 하더라고요. 악 소리를 내며 낮아빠진 그 여자가 바로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와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깡패야? 이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나 깡패다. 너도 아구통 날려줄까? 라고 하며 남편 상판댁에 내 얼굴을 들이밀자 남편이 기겁을 하고 뒤로 낮아빠졌어요. 당신 왜 그래? 진정해. 이렇게 교양 없이 그러면 안 돼.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어? 내가 경찰을 무서워할 줄 알았냐? 여기는 내 구역이야. 너만 몰랐지? 내가 네가 여기 와서 술집 애들이랑 노닥거리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냥 봐준 거야. 네가 적당히 즐기다가 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소음을 다 내고 다니더라. 내 주먹에 아구통이 날아간 그 여자가 끙끙거리며 바닥에서 기다가 겨우 일어났더니 나한테 또 그랬습니다. 너 우리 사장님한테 티질 줄 알아?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럴 거야. 그래? 일러라. 네 사장님 데리고 와. 내가 뒤지나 네가 뒤지나 한번 보자. 그러자 남편이 나를 말렸어요. 자기야,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이쪽 동네 애들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상대할 애들이 아니야. 그 여자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가서 떡새 애들을 불러오더라고요. 그 떡새 애들 2명이 내게 와서 큰 소리로 욕짓거리를 하더니 그랬어요. 당신 뭐야? 누구 맘대로 우리 애들을 때렸어? 내 맘이다. 네 사장 불러와. 이게 어디서 사장을 부르라 말아 해? 죽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쌍철봉이냐? 오냐? 여기로 좀 와야 쓰겄다. 여기 물갈이 좀 해야 되겠어. 여기가 라마다 로즈가든이라고 한다. 라마다 로즈가든 사장이 어디 있는지 끌고 오고 너도 당장에 달려와. 알았냐? 빨리 와라. 여기 몇 놈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려든다. 와서 교육 좀 시켜라. 내가 가진 허세를 다 부리고 전화를 하자 그 떡대들과 그 여자가 웃으면서 비웃더라고요. 남편은 나를 끌면서 집에 가자고 졸랐고요. 그러자
5분이나 지났을까. 밖에서 그 술집 총 지배인이란 사람이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금방 도착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한 뒤에 뒤에서 어리벙벙하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떡대들과 그 여자한테 대급박을 한 대씩 세차게 때리면서 그랬어요. 이것들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빨리. 그 말에 그냥 무조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 지배인을 따라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남편은 그 희한한 광경에 또 한 번 놀라 자빠졌어요. 나는 그 지배인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을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손님을 받게 했냐? 그 말에 그 지배인이 머리를 더 조아리며 사죄를 연달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단단시키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런 싸구리 애들이 있으면 여기 물이 흐려져. 저런 똥파리 새끼가 꼬인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남편 새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더니 그 지배인이 사시나무 떨고 있는 그 여자애를 밖으로 그 떡대들과 함께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그 뒤에다 대고 그랬어요. 너무 세게는 하지 마라. 정신만 차리게 해. 알았냐? 그러자 알겠다면 내게 90도 각도로 칼 인사를 하고 그 여자를 끌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나를 무서워하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저 지배인이 당신한테 왜 그렇게 깍듯이 대하는 거지? 그건 알 것 없고 넌 이젠 아웃이야. 내가 참아줄 때 잘했어야 했어. 그때 마침 밖이 소란스럽더니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말끔히 정장 차림에 귀골이 장대한 남자 부대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쌍칼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며 일제히 90도 각도로 꺾어지게 인사를 했습니다. 빨리 왔네. 여기 사장이란 놈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네,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이랍니다. 쌍칼 형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 오늘 영업은 하지 않고 오는 대로 애들 교육부터 단단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는 우리가 접수한다.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 나가봐. 나는 남편 새끼랑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자 다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만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냐? 이게 뭐냐? 쌍칼이 뭐냐? 지금 날 웃기려고 쇼하는 거지? 그래, 쇼한다. 쇼해. 왜? 내가 쌍칼이라고 불린 게 이상해? 내가 그동안 너를 만나서 애도 낳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나를 숨기고 살아왔어. 나도 처음엔 술집에서 도우미를 하다가 시작을 했었다. 그러다가 이쪽 세계에 대빵 두목의 눈에 들어서 양딸이 된 거야. 그때부터 쌍칼이 되어서 이 세계를 접수를 했다. 너한텐 영화 같지? 어쩌냐. 재수없이 쌍칼인 마누라를 두고서 바람을 피웠으니 너는 이제 끝이야. 내 말대로 이혼을 안 해주면 뒤도 새도 모르게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몰라. 워낙에 중성스러운 애들이라서 말이다. 알겠냐? 그러자 그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내게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당신 무섭게 왜 그래? 우린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이잖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화 풀어. 응?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내가 무섭게 정체를 밝히니까 태도를 바꾸냐? 너 같은 것은 쓰레기야. 나도 한심하다. 어쩌다 너같이 수준이 낮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를 했는지 나도 한심해.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뒤질 줄 알아. 알았어? 응,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제발 살려줘. 그렇게 해서 그날은 그 술집은 우리 애들이 접수를 하게 했고 그 여자애와 남편은 밤새 내내 그 술집 지배인이 정신이 바짝나게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물건을 전부 다 짐을 아무렇게나 싸서 집 밖으로 버려두었고
남편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그 짐을 들고 내 집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이혼 서류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사인도 했고요. 남편은 그 길로 남편이 다닌 회사 근처 싸구려 올름 올세방에 짐 몇 가지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안 받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울려대는 것이 귀찮아서 받았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냐? 내가 이번 주에 서울로 올라간다. 너희 집에 가서 며칠 있을 거니까 미리 시장에서 장 좀 봐놓거라. 알았냐? 알긴 뭘 알아요. 누구 맘대로 며느리 집에 온다고 저러시는지 불난 집에 부채질이야. 뭐야? 왜 대답이 없냐? 내 말 듣고 있냐? 네, 듣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봉선이 신랑이 될 사람이 인사를 오기로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니까 너는 딴 데 갈 생각은 하지 말고 미리 장 좀 봐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잘 차려야 한다. 알았어? 참 한심스러워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웬 한숨이야? 내 말이 곶감냐? 어머니, 아가씨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면 어머니 집으로 오라고 해야지. 왜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뭐야? 네 말투가 왜 그러냐? 내 말투가 어때서요? 뭐야? 너 뭘 잘못 먹었냐? 왜 그래? 아드님은 나한테 쫓겨났어요. 다시는 나한테 전하지 말아요. 당신 며느리는 더더욱 아니니까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내게 전화를 해대자 성가셔서 쫓아낸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니가 너랑 찢어진 것도 모르고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하신다. 나한테 전화가 안 오게 잘해라. 알았냐? 응, 알았어. 다시는 전화를 못 하시게 할게. 네 어머니가 또 한 번 내게 전화를 했다가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아들었어? 응, 걱정 마. 아마 우리가 헤어진 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드릴게. 말씀을 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다시는 네 어머니 목소리를 안 듣게 해줘. 정말 듣기 싫으니까. 알았어? 응, 알았어. 그랬는데도 내게 또 시어머니가 내게 또 전화질을 해댔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받았더니 그랬어요. 야, 가짜는 네가 뭐가 그리도 잘났다고 내 아들을 내쫓았어? 너 내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테다. 감히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바람 한 번 피웠다고 내쫓아? 네가 사람이냐? 너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내쫓을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나 말아요. 뭐시 어째?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거지를 만들어놔? 내가 가서 네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볼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 알았어? 라고 무서운 기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시켜서 어머니 집 앞에다 큰 대자보랑 플랜카드를 걸게 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지배인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장면과 그 여자애랑 바람핀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전시를 하고 남편의 만행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열거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알기 쉽게 큰 글씨로 써붙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집에 쫓아왔지만 뭐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요. 혼자서 발 동동 구르고 한참을 아파트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 내 아들 집인데 왜 며느리가 내 아들을 내쫓느냔 말이여.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도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고 진상 할머니라고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어요. 경비실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급기야 경찰관이 왔어도 말을 안 듣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서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엄마,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젠 엄마 며느리가 아니에요. 무서운 여자니까 건들지 말라고요.
지금 시골은 난리가 났어요. 흥삼이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내가 도박해서 돈도 다 날리고 바람까지 펴서 알거지로 쫓겨났다고 다 소문이 퍼졌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가 도로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시면서요. 난 며느리 때문에 망했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또 해왔길래 받았어요. 왜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해요? 사뭇 기가 죽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어요? 너한테 찾아가서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부탁이다. 시골에 네 애들을 좀 치워주겠냐? 이젠 쪽팔려서 거기서는 못 살겠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였던 내게 그동안 뭘 잘못했었는지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말아요. 사과와 반성은 편지로 써서 보내요. 알았어요? 그러자 머뭇거리고 있자 옆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그러겠다고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라고 다그치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시골집에 갔다가 창피해서 다시 남편의 원룸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야 이들을 통해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며느리였던 저의 성질을 돋궜으니 시어머니가 직접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그 떡대 애들을 시골집에서 깽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치울 것이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자존심을 구기고 내게 억지 사과를 할 판이었지만 그게 제 양이 차겠어요. 머뭇머뭇거리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자꾸 옆에서 그랬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전화가 끊기기 전에 얼른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러겠다고 하셔야죠.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 네가 시킨 대로 다 하마. 그래요?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나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오냐.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사과와 반성문을 써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읽어보고 난 뒤에 내 동생들을 내가 부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럼 끊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내게 절대로 전화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가 친필로 쓴 반성문의 편지를 들고 우편함에 넣어뒀다고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반성문을 충분히 검토를 한 흔적이 엿보이더군요. 비교적 자세하게 쓰려고 한 노력이 보여서 그때서야 동생들에게 그 시골집에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그 고향집에서 더 이상 쪽이 팔려서 못 살고 남편과 함께 그 좁디 좁은 쪽방 원룸에서 함께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고 잘할 때 잘했어야지. 마누라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는 아들이나 며느리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했던 시어머니나 똑같다가 쪽박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